반갑습니다. 저 무대 체질이 아니어가지고 그냥 여기서 같이 서로 공감하면서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좋은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 이제 두 개를 들으셨는데요. 제가 지금 이제 설명드릴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는데, 산업별로 지금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의미를 4차 산업이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중간중간 뭐 질문 있으시면 자유롭게 해주시면 거기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질문이 우리 확실히 호남 지역이다 보니까 양반이라서 그런지 사전 질문을 잘 많이 안 하셨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게 2016년 3월 달에 우리나라에만 온 알파고이죠. 알파고. 이스라엘 구단을 4대1로 이겨서 우리가 직업 논쟁, 네 직업은 살아있냐, 이게 이제 한참 유행 코드로 자리 잡았죠. 근데 그 3월 달에 마침 그 스위스 다보스에서 세계 경제 포럼이 항상 열리죠, 매년. 근데 그때 열렸을 때 주제가 4차 산업혁명 마스터하기라는 주제로 열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코드와 그 인공지능이 동시에 3월 달에 2016년 3월 달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깨어나야 되는데, 그때 한참 논의돼서 막 준비하려고 하는 와중에 8월 달이 넘어서 9월 달이 딱 되니까 우리나라에 순실과 진실의 게임이 있었습니다. 이게 순실이가 진실이냐, 진실이가 순실이냐, 뭐 이거 가지고 한참 뭐 얘기가 나오다가 2016년이 휙 지나갔어요. 그리고 광화문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시위하는데 모든 관심사가 있었고, 정부도 이게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예산도 제대로 이쪽에 수립도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2017년이 되니까 대선이 있었잖아요, 5월 달에. 그리고 나서 새 정부가 들어서서 틀을 짜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종합대책이 발표된 게 2018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8월 달이에요. 8월 달. 그때 이제 기재부에서 그 발표를 하면서 제가 그 현장에 그 제2부의 토론 패널 좌장으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긴 왔는데 한 2년 5개월 동안 늦어진 거죠. 우리가 성장판이 닫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굉장히 많이 그때 발전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죠. 중국은 인공지능에 엄청나게 2015년부터 투자를 해서 뭐 인공지능 학자들 거의 그 웬만큼 중진학자 조금만 유명하면 연봉 20억 이상이었습니다. 뭐 축구 선수 데려가듯이. 뭐 제일 많이, 역사상 제일 많이 받은 사람, 받고 간 사람이 캐나다의 융이라는 아주 유명한 인공지능 학자예요. 세계 한 5대 인공지능 학자에 들어가는 분인데, 그분이 120억을 받고 갔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이제 하면서 중국이 큽니다, 인공지능 분야에. 그래서 인공지능 분야에 지금 국가별 보유 인재 탤런트 순위를 보면 1위가 미국이고 2위가 중국이에요. 우리나라는 몇 위쯤 될까? 15개국 중 15위라는 거예요. 이게 창피할 필요가 없는 게 정말 다행으로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20개국 했으면 틀림없이 20위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 준비도의 국가 순위가 25위예요. 25위. 근데 올해 스위스에 있는 IMD, 인터내셔널 매니지먼트 디벨롭먼트라는 대학원이 있어요. 거기서 매년 또 국가 순위를 발표해요. 근데 우리가 28위, 더 늦어졌어요. 뒤로 3등이 더 내려갔어요. 그럼 우리보다 앞선 데가 누구냐? 싱가포르, 그죠? 대만, 홍콩, 중국 다 우리보다 앞서요. 근데 2014년에는 우리보다 앞서지 않았던 국가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태국. 태국이 우리 앞에 25위가 돼버렸어요. 그럼 거기에 왜 그렇게 됐냐?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제일 안 좋은 지표가, 첫 번째가 뭐냐면 노동의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새로운 노동 체계로 잘 못 바꾼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정부의 비효율성. 이게 굉장히 커요. 정부가 수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로만 많이 얘기는 하지 정부 자체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순위가 우리가 점점 낮아져서 우리가 정말 변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말씀드리는 사례들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보지 못하는 사례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만큼 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로봇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로봇이 처음 네 발로 걷는 로봇을 지금 만든 게 지금부터 13년 전이에요. 13년 전에 미국 국방부에서 돈을 대줘가지고 로봇을 하나 만들어 와라. 적군 침투용으로 만들어 와라. 그래갖고 만든 로봇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이 로봇입니다. 이거예요. 13년 전에. 소리가 커서 무슨 적군 침투는 되겠어 얘가? 뭐 다 발각되겠지. 그래서 이제 짐 날르는 훈련을 시키는데 짐도 뭐 그렇게 썩 그닥 잘 날리지도 못하잖아요, 그죠? 중요한 건 뭐였냐? 인간 역사상 처음으로 안 넘어지는 로봇을 만든 거예요. 이게 13년 전입니다. 네 발로 절대 넘어지지 않는 로봇이에요. 안 넘어져요. 짐은 다 버리도 안 넘어져요. 얘는 어떻게 움직였냐? 얘는 전부 손으로 다 만들었고요. 손으로 붙여갖고 막 하나하나 만들었고 몸무게가 140kg 가까이 됐고 동력은 가솔린을 넣어서 가솔린 엔진, 자동차 엔진처럼 가솔린 엔진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발전을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떤 수준인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로봇이 진화된 거예요. 문을 보고 문을 못 열잖아요. 저기를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 친구를 불러요. 그 친구가 오지. 얘는 문을 여는 로봇이야. 그래서 저거 머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팔이에요. 발을 보세요. 발. 어떻게 문을 여나. 딱 발을 하나 넣잖아. 그리고 연 다음에 자기 친구를 보내고 가잖아요. 이 로봇이 지금 현재 로봇이고 이 로봇은 현재 올해부터 판매합니다. 그럼 이거는 어디다 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맹인견, 엄청나게 잘 쓸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원자력 폭파된 데 있죠.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폭파됐잖아요. 거기 사람이 못 들어간다고. 그런 위험한 지역에 얘네들이 들어가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다양한 분야에 실제로 하는 걸로 하고 있어요. 개도 훈련시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누가 샀냐? 근데 이 회사를 소프트뱅크가 샀어요. 손정희 씨가 지금 좋은 로봇을, 인공지능 로봇은 다 사들이고 있어요. 일본은 국가 정책을 인공지능과 로봇 이 결합의 제조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고 또 그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이한 분야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네 발로 걷는 로봇보다 기술적으로 50배 정도 어려운 게 두 발로 걷는 로봇이에요. 왜냐면 여러분 보세요. 모든 동물은 태어나면 네 발로 뛰어다니잖아요. 좀 지나면. 그죠? 사람은요. 뛰려면 한 2년 정도, 2년 내지 좀 늦은 애는 3년 정도 돼야 제가 마음껏 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뛴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두 발로 걷는다는 게 진화적으로 어렵죠. 그거를 이제 처음 두 발로 걷는 로봇을 만들어낸 게 지금 3년 전이에요. 3년 전에 그것이 나오면서 3년 만에 이 정도 수준으로 발전을 합니다. 뛰잖아요. 장애물도 넘고. 이거 할 수 있으세요? 툭툭툭툭. 요거는 더 못하겠지. 요거 할 수 있어요? 이 정도 수준까지 왔다. 이것도 같은 회사에서 만들었고 바로 보스턴 다이나믹스고 이게 손정희 씨가 엄청난 돈을 주고 사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인 현실로 우리에게 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 레벨까지. 자, 그래서 이런 레벨이 와 있어요. 그래서 산업혁명은 굉장히 이제 급속도로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는데 산업혁명이라는 건 결국 뭡니까? 응용 가능한 기술에 의해서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1차 산업혁명이 증기기관이 처음 쓰인 게 영국의 탄광에 처음 쓰였고 그게 온 지가 240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240 나누기 3 하면 한 번 왔다 하면 80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변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얼마나 됐을까요? 서울역에서 증기기관차가 칙칙폭폭하고 탁 출발할 때가 지금부터 12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남들 240년 한 걸 우리는 120년을 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였냐면 R&D, 리서치 앤 디벨로프먼트가 아니고 리카피 앤 디벨로프먼트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빨리 따라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고 누군가 뭔가가 있어야 돼. 사실 우리가 창의적 민족, 창조적 민족 하지만 사실 지금은 누구를 카피해 왔다고. 근데 4차 산업혁명은 그렇지 않아요. 이제 시작이잖아요. 예. 사실 이 얘기가 나온 거는 2014년부터 시작은 됐는데 그동안은 예행 연습이고 이제 5G가 시작되는 내년, 올해 이제 됐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보는 내년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준비를 우리가 해야지. 준비해야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물건을 잘 만든다라는 개념은 넘어서야 됩니다. 현재 있는 물건을 잘 만든 게 아니고 새롭게 변하는 산업의 혁명 자체를 우리가 거기에 맞도록 어떤 제품을 어떻게 만들어서 고객과 어떻게 연결할 거냐라는 관점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기존에 있는 제품 잘 만드는 효율성 물론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죠. 근데 더 큰 기회, 정말 성장의 기회는 거기서 온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여기 용어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요. 제가 이 디지털이라는 용어를 썼잖아요. 그럼 4차 산업혁명에 쓰이는 용어가 이렇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오토노미라는 용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3차 산업혁명이라고 안 불렀죠. 뭐라고 불렀습니까? 정보화 시대 그리고 자동화 이런 말 불렀잖아요. 오토메이션. 근데 새로운 시대는 뭐라고 그래요? 오토노미. 이 두 개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자동화와 자율화. 이 두 개 차이가 있어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자동화라는 건 인간이 상황을 보고 판단까지는 인간이 하고 그거에 대한 후속 조치를 기계한테 시키는 걸 자동화라 그래요. 그죠? 우리 운전을 보면 예전에는 클러치가 다 있었잖아요. 여러 개가. 근데 지금 뭐예요? 내가 상황을 보고 스톱, 고 그래갖고 뒤로 딱 놓으면 기어 변속부터 나머지는 다 뭐가 하는 거예요? 그런 자동 장치,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장치들 하잖아요. 이건 우리가 자동화지. 그래서 상황 판단, 상황을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건 다 인간이었다고요. 그래서 그 정보를 주는 것도 다 그런 정보를 줬지. 근데 4차 산업혁명은 오토노미라는 무슨 말이냐면 인공지능이 스스로 판단하는 거잖아요. 아까 보시다시피 자기가 문을 열고 이런 판단을 다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걸 자율화라고 해요. 오토노미.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IoT 하잖아요. 제가 한 달 전에 중국 상해의 그 모바일 콩그레스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그를 갔어요.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뭐 SK라든지 뭐 이런 큰 기업들의 사람들하고 같이 갔는데 거기 가 보니까 IoT를 말하면 하나도 없어. 다 뭐라고 부르냐면 IIoT. 이 I가 뭘까요? 앞에 I가 인텔리전트 IoT. 그럼 이걸 뭐라고 부르냐? 인텔리전트 IoT를 한마디로 오토노모스 띵스, 다시 말하면 자율사물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자동화 기기에서 이제 자율사물로 바뀌는 거지. 이게 4차 산업 3차와 4차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인더스트리 4.0이라는 용어도 쓰고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는 용어도 쓰는데요. 이건 무슨 용어냐면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 이렇게 혁명자를 하는데 혁명을 안 불러요. 해외에 가셔서 4차 산업혁명의 대책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외국 애들은 다 뭐라냐? 뭐? 우린 그런 거 모르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만 써. 4차 산업혁명과 국가 검색어, 연관 검색어를 보면 83%가 한국에서만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만 쓴다는 거잖아요. 왜 썼어요? 그렇게. 바로 2016년 3월 달에 우리한테 깜짝 놀라서 온 거지. 근데 외국 기업들은 다 2014년부터 이걸 다 추진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지사는 2011년부터 시작했고 구글은 2012년부터 시작했고 아마존은 2013년부터 시작했고 이렇게 이 글로벌 컴퍼니들은 다 이때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가 2016년에 깜짝 놀래가지고 삼성전자도 안 하고 있다가 2,500억을 주고 사온 AI가 뭐예요? 빅스비예요. 삼성전자가 개발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2,500억을 주고 깜짝 놀라서 사온 거예요. 잘한 거죠. 지금 현대자동차가 그 정도 자기도 살라고 그러는데 값이 엄청 비싼 거야. 2,500억짜리가 지금은 2조가 넘어요. 그러니까 삼성이 참 똑똑한 거지. 그래서 이걸 왜 개발하냐, 빨리 사라 라고 사온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3차 산업혁명 대신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렀듯이 뭐라고 그러냐면 정보화 시대, 인포머타이제이션이거든요, 영어로. 그거에 대별적으로 하는 말이 디지털라이제이션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그 중에서
정부 쪽이 포함되면 디지털라이제이션인데 산업만 딱 하게 되면 제조 쪽으로만 하게 되면 그걸 인더스트리 4.0이라고 불러요. 그거는 바로 산업만 얘기할 때는 이해하시겠죠? 산업만 얘기할 때는 인더스트리 4.0 이건 독일에서 이제 주로 쓰는 용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뭐라고 부르겠어요? 디지털라이제이션 오브 뭐 푸드 인더스트리 여기가 푸드니까 푸드 인더스트리 이렇게 하면 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정의했냐면 디지털라이제이션 오브 푸드 인더스트리 푸드 인더스트리의 디지털화라고 하면 기니까 줄여 부르자. 다시 말하면 이제 앞에 디지털이라는 소리가 딱 나오면 그리고 뒤에 명사가 나오면 그냥 이거는 디지털라이제이션 오브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의라는 거죠. 그러면 과학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바로 물체 플러스 가상 플러스 지능이야. 이해하시겠죠? 3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보시면 정보화 시대라고 하는 시대를 보면 주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축적하고 전달하는 이 과정들을 자동화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판단까지 다 하잖아요. 그럼 판단한다 그러면 사물이 들어가게 된다고. 그래서 물체와 가상과 지능이 혼합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클라우드 슈박 교수는 4차 산업혁명 그러면 한마디로 뭐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책에 딱 보면 나오죠. 그러니까 ICPS. I가 뭐냐면 인텔리전트, P, 피지컬, 사이버, 커넥티드 소사이어티. 이게 함께 다 뭉쳐진 거야. 물체와 정보와 정보 전달과 그 다음에 그 연결까지 지능까지 다 연결된 걸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초연결 사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초연결 사회. 다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용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라 그랬어요? 디지털 우리가 과거는 뭐라 했어요? IT 불렀잖아요. IT. 그렇죠? 정보화 시대는 IT였어요. 이제 그러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은 DT지. 정보화 시대 기술 우리가 IoT, 클라우드, 그죠? 빅데이터, 모바일, 소셜 미디어 이런 거는 IT. DT는 인공지능, 로봇, AR, VR, 그죠? 3D 프린터 그런 것들은 DT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관련된 비즈니스는 디지털 비즈니스. 이런 마케팅은 디지털 마케팅. 그러니까 디지털에 들어가면 그 다음은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요즘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유행입니다. 여기에 코드도 나이파도 그런 코드를 잡으셨지만 그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란 뭐냐? 자, 한 분야만 어떤 뭐 마케팅, 생산,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를 하겠다. 그래갖고 팩토리를 바꾸면 우리는 그걸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고 회사 전체적으로 조직, 문화, 의식 이런 까지 한꺼번에 다 바꾼다 이거죠. 그러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기 위해서 한화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룹 전체 임원들을 재교육시키고 있어요. 5개월간. 그래서 제가 거기에 첫 번째 강의를 제가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전 임원들을 5개월 동안 완전히 새로운 무장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는 뭐냐 하면 얘기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몸으로 행동할 때 일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들이 이제는 목이 탄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새로운 혁명입니다. 그걸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전환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쓰는 용어가 있어요. 디지털 리더십. 이거는 뭐냐면 남을 따라 배우지 않고 내가 선두에 서서 변하겠다.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디지털 리더십을 가진 기업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부르고 있습니다. 용어 정리가 딱 되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산업이 어떻게 변할까요? 1차 산업혁명 때 딱 오니까 맨 처음에 마부가 있었잖아요. 마부가 사라졌잖아요. 그게 뭘래요? 귀족들이 자동차를 사서 몰기 시작하면서 마부는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어떻게 물건을 만들어 팔았을까요? 주문 생산량으로 팔았어요. 귀족들이 목돈을 주면 그때부터 자재를 구해가지고 와가지고 뚝딱뚝딱 두드려가지고 도제식으로 만들어서 2개월, 한 달 내지 2달 후에 납품을 하는 게 자동차였습니다. 이때 미국의 자동차 회사가 몇 개 있었냐면 1600개 정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5개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포드의 생산 시스템, 다시 말하면 2차 산업혁명이 딱 오면서 거의 95% 자동차 회사가 싹 사라진 거죠. 그때 북부, 남부, 동부, 서부, 중부에 있는 5개 자동차 회사가 뭉쳐서 만든 게 제너럴 모터스예요. 제너럴 모터스가 포드를 따라 배우다가 3차 산업혁명이 오면서 새로운 서비스를, 새로운 혁신을 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할부 판매예요. 할부 판매는
제조업을 금융업의 개념으로 바꾼 거예요. 자, 이렇게 변화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뭐겠어요? 뭐 앞으로 자율 자동차도 있지만 또 하나의 대세가 배터리 자동차잖아요. 배터리 자동차가 되면 뭐가 없습니까? 엔진이 없는 거잖아요. 엔진. 그럼 자동차 부품이 한 3만 개 정도 되는데 엔진이 이 앞에 부분이 다 사라지게 되면 40%가 사라집니다. 그 자동차 회사 중에 40%는 사라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마부가 사라졌고 뚝딱뚝딱 만들던 1,500개가 넘는 자동차 회사가 사라졌고 이제는 자동차 부품 회사에 12,000개 정도는 사라지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맡겠어요? 자, 그게 산업혁명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거는 테슬라 자동차예요. 테슬라 자동차, 그죠? 이게 뒷면이 아니고 앞면이에요. 앞에를 딱 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바닥에 있고. 그래서 테슬라 자동차는 뒤에 있는 건 트렁크, 앞에 있는 건 프렁크예요. 그래서 이게 참 좋은 게 골프 치러 갈 때 좋아. 우리 골프 치러 갈 때 왜 뒤에다 백 싣고 보스턴 백 넣으면 막 구겨 넣잖아. 뒤에다 그냥 넣고 앞에는 보스턴 백은 앞에 딱 열고 거기다 딱 4개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게 세상은 변화가 된다. 그런데 우리가 자동차가 나왔는데 왜 똑같이 자동차를 만들었던 동시대에 거의 뭐 한 달도 차이가 안 나요. 독일과 영국 자동차랑 그렇게 차이가 나나? 왜 독일은 자동차 하면 독일 자동차인데 영국 건 안 사나 우리가? 왜 독일은 제조 왕국인데 영국은 제조가 없나? 바로 사회 충돌 현상 때문에 그래요. 자기네가 만들어 놓고 자동차가 다니는데 마부들이 길거리에 피켓 들고 나타난 거예요. 우리나라 요즘 똑같죠? 네? 우버를 한다니까 전부 이거 들고 나타나잖아요. 영국은 어떻게 했냐면 제일 좋은 방식이 뭐예요? 우리도 그렇게 결정했잖아요. 국토부에서 나와서 둘 다 잘 되는 길이에요. 둘 다. 그게 뭐예요? 마부도 살아남고 자동차도 만들어라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마부가 살아나려면 자동차가 빨리 달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자동차는 마차보다 빨리 달릴 수 없다는 속도 제한법을 이 당시에 만들어줘요. 근데 1년 후에 마부들이 또 튀어나와. 왜? 자꾸 우리보다 빨리 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법을 또 만들어요. 뭐냐면 공권력을 투입해야 되는데 예산이 많이 드니까 모든 자동차는 앞에 사람이 깃발을 들고 가야 돼. 그죠? 무슨 깃발이에요? 빨간 깃발, 붉은 깃발을 들고 이게 붉은 깃발법이에요. 그래서 자동차는 영국에서는 사람 뒤를 쫓아다녔다고. 근데 그때 그 시기에 영국은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이웃나라 똑같이 자동차를 시작한 독일은 뭐를 했을까? 이거 뭐예요? 예? 이거 뭐예요? 아우토반이잖아요. 독일은 무한 속도를 달릴 수 있는 차를 만들고 있을 때 저쪽은 사람 뒤를 쫓아다니는 차를 만들고 있었다.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모든 제조업들이 다 들고 미국으로 가버린 거지. 그래서 영국이 자기네가 산업혁명을 만들어 놓고 자기네가 누리지 못하는 이류 국가로 떨어지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기업도 마찬가지라고. 여기에 어떻게 적응을 빨리 하느냐, 나아가서 시대에 적응하는 게 아니고 시대에 앞서서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가, 이게 훨씬 중요한 논제가 된다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는 예행 연습이고요. 5G가 나오면서 이제 본격화됩니다. 자, 1G, 2G는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전부 옛날에 뭐였어요? 전화하고 메시지만 보냈잖아요. 문자 메시지만. 그때는 1G, 2G 다시 말하면 국도 정도의 좁은 통신망으로 충분했는데 2007년에 갑자기 스마트폰이 나왔잖아요. 준비되지 않고 스티브 잡스가 갑자기 나온 거야. 기존 통신망으로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지. 왜? 인터넷도 쓰지, 막 사진도 공유하지, 또 한 사람이 여러 개를 또 쓰지. 이러니까 기존 통신 갖고는 이건 안 되니까 국도를 버리고 고속도로를 만들어요. 그 와중에 우리가 와이파이 연결해서 막 썼지. 지금은 와이파이 연결해서 잘 안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3G, 4G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5G는 왜 나왔냐? 2013년에 선언을 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2014년이 이 디지털라이제이션 원년입니다. 정의는 2013년에 했고요. 그럼 2014년에 생각을 한 거죠. 앞으로 모든 사물들이 자동차도 쓰고 저런 로봇도 쓰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통신망을 더 큰 걸 가져야 돼. 지금까지 하면 안 되겠죠. 왜? 몇 가지가 필요한 게 기존의 인간들이 쓰는 통신보다 다른 통신이 필요해요. 왜? 하나는 대량 연결이 돼야 돼. 어느 정도? 인간 수요에 곱하기 10 정도는 더 있어야 돼. 그죠?
그죠? 엄청나게 많은 사물들을 연결해야 되잖아요. 확장성이 있어야 돼. 두 번째는 뭐겠어요? 속도가 빨라야 되겠죠. 세 번째는 보안 능력이 있어야 돼요. 무슨 소리냐면 자율자동차를 딱 타고 야 집으로 가자 그랬는데 얘가 갑자기 깨보니까 평양이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니까 자체 보안 능력도 갖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완전히 궤가 다른 통신이에요. 4G하고 5G는. 그래서 5G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럼 5G는 어떤 능력을 갖고 있냐? 속도가 빠른 거지. 어느 정도? LTE 우리가 쓰는 거 지금 현재 LTE보다 240초가 걸려요. 15GB를 다운로드 받으면. 근데 6초가 걸려. 40배의 속도를 갖게 돼요. 40배. 근데 요즘 보시면 LTE 느리다 그러죠. 그죠? 그런 거 못 보셨어요? LTE가 왜 느려요? 여러분 이게 딱 차이가 뭐냐면 여러분 많은 정보량을 담으려고 그러면 똑같은 통신에 이게 고밀도가 돼야 된다는 원칙은 아시겠죠? 그러면 이게 파장이 어떻게 되냐면 파장이 이렇게 파장 거리가 기존 3G, 4G는 센티미터 단위예요. 파장이 센티미터 단위. 근데 이거는 압축을 시켜야 되니까 많은 정보를 밀리미터 단위예요. 그럼 어떤 차이가 있냐면 센티미터 단위는 건물 같은 데를 뚫고 들어가도 데이터 손상이 안 돼. 아시겠어요? 센티미터 단위 파장이 크기 때문에 파장이 조그만 애는 변질이 쉬워. 변질이 속도가 빠른 대신 변질되기가 쉬워요. 변질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깔아야 되나? 기존에 LTE 깔린 것보다 10배 이상을 깔아야 돼요. 기지국을. 근데 지금 우리가 급살맞게 5G 표준이 작년 12월에 딱 결정됐는데 우리나라가 세계 1위를 하겠다고 선언을 해가지고 지금 나라에서 막 밀어붙여갖고 지금 5G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속도가 느리지. 왜? 지금 현재 LTE 기지국에 5분의 1 깔았어요. 5분의 1 깔았어요. 그러면 앞으로 5배를 깔는 데다가 곱하기 10을 더 깔아야 되잖아. 이해되세요? 그래서 올해 내내 깔아서 내년쯤 돼야 조금 이제 한 10배 정도 성능이 나고요. 내후년 돼야 20배, 30배의 성능이 나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그럴 때가 되면 이제 5G는 본격적으로 여러 개가 쓰이겠지. 근데 요 2년이 기업의 입장에서 뭐겠습니까? 남보다 먼저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찬스예요. 그래서 이미 2016년에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는 개인 방송을 허용했잖아요. 서비스를 시작했잖아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기선을 잡으려고 그런 거죠. 고객들을 거기다 모아놓고. 그래서 지금 그런 걸로 많이 활성화됐고 요즘은 더군다나 넷플릭스가 막 뜨잖아요. 네. 그렇게 됐고 또 앞선 기업들 예를 들어서 이케아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커머스를 내놓은 거지. 다시 말해서 내가 이케아에 꽃병을 사고 싶어. 그럼 꽃병을 실제로 설치해 보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증강현실이지. 설치해 보고 색깔도 바꿔보고 이거 마음에 들어. 그러면 누르면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새로운 형태의 커머스를 등장시키는 거죠. 우리 보세요. 인터넷이 등장한 다음에 우리가 과거의 구매 방법에서 우리가 이커머스라는 게 엄청나게 지금 사회적으로 퍼졌잖아요. 이제 5G가 오면 이커머스 시대에서 V커머스 시대로 넘어간다고. 그럼 어떤 차이가 있냐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뭐 11번가 G마켓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정보 검색을 하죠. 오벌로 문자로 하잖아, 그죠? 글자로 친 다음에 검색되면 그 중에 골라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골라가지고 딱 보면 사진 나오고 설명 나오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들의 이게 평점이 나오지. 평점 모든 것. 이게 소셜 레이팅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상품 구입의 기본적인 이커머스의 원칙이지. 근데 V커머스 시대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문자로 하는 게 아니야. 뭘로 해? 말로 해. 음성으로 한다고. 그러면 AI가 음성으로 알아듣고 그 다음에 내가 고르는 게 아니고 얘가 나한테 딱 맞는 걸 추천해줘. 사람들 반응을 볼 필요 없어. 왜?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에다가 사람들 좋아하는 게 이거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추천해 준 거야. 거기서 내가 마지막 셀렉션을 하는 거죠. 이해하겠어요? 근데 거기서 뭘 보는 거야? 이미지를 보는 게 아니라 이거지. 이렇게 동영상도 보고 자기가 실제 설치도 해보고 이런 시대로 바뀌는 거예요. 앞서 강의에서 AR 나왔잖아요. 증강현실에서 이렇게 비추면 VR 나오고 AR 그거 했잖아요. 앞으로 기업은 2020
4년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5년 후죠. 5년 안에 전체 기업의 70%가 AR을 도입한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유용하니까, 그만큼 값이 싸지니까, 그만큼 속도가 되니까 바뀌는 거예요. 그럼 방송산업은 급속도로 위축이 되고, 방송국 사이에 있는 TV 홈쇼핑 있죠. 케이블 TV 홈쇼핑. 이 산업은 사라집니다. 이 산업은 사라져요. 이미 서울에서 그 홈쇼핑하는 사업자들은 전부 신사업, 어떻게 이거를 모바일로 옮겨갈 거냐라는 사업구조 개편을 계속하고 있어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세상의 흐름은 그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시대로 바뀐다는 거죠. 자, 710만 일자리가 710만까지 내년까지 없어지고 65%. 우리가 120년 전에 우리나라 국민의 80%가 농부였어요. 지금은 5%가 농부예요. 75%가 이동했잖아요. 지금 7살 이하의 어린애들의 65%가 20년 후에 걔네가 직업을 가질 때면 65%가 지금 없는 일자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일자리의 65%는 20년 사이에 사라진다는 거죠. 그게 현실이에요. 자,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한 13위의 경제국이잖아요. 근데 이 지표가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제조가 우리나라에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난데 제조 경쟁력 순위가 중국보다 낮아졌습니다. 중국이 우리를 뛰어넘었잖아요. 예. 여러분에게 일부 없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국가 경쟁력이 추월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더군다나 4차 산업혁명 25위라 그랬죠. 2016년에 25위야. 근데 올해 어떻게 됐냐면 올해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가 27위, 싱가포르이 세계 1위, 말레이시아가 22위인데 타이도 25위에 된 거잖아요. 우리를 뛰어넘었어요. 중국 13위, 우리의 절반이야. 한 2배 이상 앞서가고 4차 산업혁명. 근데 다행스러운 건 뭐예요? 일본. 예, 비슷해. 우리보다 뒤에 있어. 그러니까 이놈들이 자꾸 우리를 걸고 넘어지는 게 같이 죽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 일본도 변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요한 갈림길에 있어요. 그래서 기업들도 변신을 해야 돼요. 지금 우물안 개구리처럼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기술 패권이에요. 이게 기회입니다. 왜 기회냐? 무역 전쟁은 왜 일어났냐 하면 바로 중국이 너무 컸다는 거죠. 10년 전에 미국의 7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인터넷 시장이 지금은 거의 미국의 2배에 육박하는 그런 시장으로 변모를 했어요. 중국 가면 거지도 알리페이 하잖아요. 깡통에다가 들고 다니면서. 이런 완전히 모바일 세계 모바일 그 사용률, 보급률은 우리나라가 1위에요. 근데 모바일 사용률은 중국이 1위입니다. 중국은 완전히 생활 속의 모든 것을 모바일로 하고 있죠. 그만큼 컸어요. 자, 우리가 유니콘 기업이라는 게 있죠. 앞으로 미래의 대기업이 될 거. 그런 5년 시작한 지 5년 이내면서 기업 가치가 1조 원 이상인 거를 우리가 유니콘이라고 그래요. 전 세계 유니콘이 287개가 있는데 그중에 미국이 112개, 중국이 102개입니다. 근데 이 합계는 미국보다 중국이 높아요. 그런 수준까지 됐어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유니콘만 합치면 벨기에보다 큽니다. 국내 생산이 가치가 벨기에 것보다 커요. 그 정도로 커진 거예요. 어떻게 커졌어요? 하는 사이에 커진 거지. 그래서 모든 분야가 지금 4차 산업혁명 분야는 거의 세계 4위권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인공지능은 2위고 여러분 드론 같은 경우는 세계 시장 점유율 71%가 중국의 DJI라는 회사잖아요. 이렇게 장악을 한다고. 근데 어떻게 큰 거예요? 시장 막고 훔치고 베끼고 이러면서 큰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왜 중국에서 못 팔아요? 삼성전자의 메리트 아무것도 없어. 그 나라 가면 무슨 카카오톡이 돼요, 무슨 삼성 뭐가 돼요? 뭐 서비스는 안 되잖아. 페이스북도 안 되지. 뭐 그런 메리트는 아무것도 없고 그 나라에서 자체 만든 것들이 중국한테 편한 것만 걔네가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할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점점 떨어지지. 애플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오포라든지 이런 애들이 뭐 걔네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비포 뭐 이런 애들이. 그래서 얘네들이 큰 거야. 지네 시장 막. 그리고 해외 수출할 때는 뭐예요? 거기다가 삼성 넣고 뭐 넣고 해갖고 팔잖아요. 이런 역차별적인 상황이 돼서 커진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배터리, 우리 전기차 자기네가 우리나라에서 팔겠다고 지금 난리잖아요. 어떻게 걔네가 커진 거예요? 정부 보조금에 우리나라가 한국 배터리가 더 수준이 높았어요. 그걸 쓰면 정부 지원금을 안 줬어. 근데 우리나라는 정부 지원금에 그런 차별이 없거든. 한국에서는 자기네가 싸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불공정한 거래로 가면 안 된다라는 게 미국의 입장이고, 커도 너무 컸잖아. 자, 그런데 인공지능 가진 순위도 세계 1위 기업이 알리바바예요. 이때 되네. 이런 엄청나게 크다 보니까 이게 위협이 되겠죠. 미국 입장에선. 또 왜 그러냐면 화웨이와 사태와 같이 중국은요, 우리 미국, 일본, 한국처럼 자유 경쟁이 아니에요. 모든 기업마다 다 공산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관여를 해요. 헌법에 있습니다. 기업인 우리는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얘네는 중국 공산당을 위해서 활동하는 게 일이에요. 그래서 화웨이 회장은 중국 인민해방군 통신장교 출신이고 공산당원이고 모태동 신봉론자고 이미 정부하고 많이 관여를 프로젝트를 했어요. 주주들이 전부 소액 주주로 다 나눠져 있는데 그게 다 중국 인민해방군 장교들, 위에 장성들한테 다 가 있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알리바바의 마인 회장도 공산당원이에요. 자, 이렇게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중국 신화통신이 지난해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그래서 얘네들이 인공지능 분야는요 엄청나게 발전이 이번엔 됐어요. 여성 아나운서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大家好，欢迎来到新华社。 세계에서 제일 먼저 만들었잖아요. 우리나라도 올해부터 이제 한 달 전에 우리를 만들었어요. 얘네는 벌써 3년 전부터 만들었잖아요. 단정한 단발머리의 여유. 자, 이건 또 뭐냐면 안면 인식 분야는 또 세계 1위입니다. 이 올해 2019년 3월 달에 양안 대회의 로보캅이에요. 로보캅이라는 걸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얘는 돌아다니면서 슉 주변을 계속 여기 위에 있는 게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자율로 다녀요. 자율로 다니면서 획획 돌아.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을 쫙 보고 용의자가 있음. 그 제일 가까운 경찰한테 그 사람 사진 주고 무슨 범죄자가 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번에 홍콩에서 이 안면인식으로 아이돌 그룹 콘서트 하는데 그 많은 수만 명을 촥촥 3번 돌려가지고 13명을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범인을. 이런 기술들을 엄청나게 발전돼 있다고. 그래서 중국이 너무 컸다. 그럼 중국은 뭐 하자는 거냐? 자기네가 2차 산업혁명은 독일하고 일본을 못 이기고 3차 산업혁명은 미국을 못 이겨요. 맞죠? 4차 산업혁명은 자기네가 세계 제1의 제조국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럼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기술들은 세계 탑 클래스로 끌고 간 거지. 그래서 지금 거의 다 온 거예요. 그러면 뭐야? 하이테크 산업이 그 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제조가 그 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두 개가 높으면 높을수록 중국이 크면 위험한 국가예요. 이 밑에 보면 뭐 말타라든지 라트비아, 뭐 룩셈부르크는 경쟁이 아니야 서로. 근데 이 두 개의 오른쪽 세로 위에 누가 있어요? 한국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기업이 크면 한국 기업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 밑에 일본 있잖아요. 제2위험군. 제3위험군에 누구 있어요? 미국 있잖아요. 이게 겹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이 분발을 해야 돼요. 왜? 상황을 보면 세 나라 공통, 한국, 일본, 중국은 공통적인 면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세 나라가 전부 지정학적으로 같고 물류 비용이 같잖아요. 두 번째는 세 나라가 전부 제조 중심이고 브랜드 중심이에요. 그 중국 조선이 잘 되면 한국 조선이 망하고, 한국 전자가 잘 되면 일본 전자가 망하고, 일본 자동차가 작년에 전부 다 엄청 혁신을 갖고 돈을 버니까 현대자동차가 44년 만에 적자를 내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니까 우리는 정말 변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중국보다 2배가 늦어졌잖아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기술적으로는 우리보다 5배 정도 앞서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기술들이. 옛날에 IT를 뭐 중국한테 우리가 소개하고 거기서 뭐 장사하고 이런 시대는 끝난 시대예요. 이미 얘네가 거꾸로 오고 있잖아요. 거꾸로.
지금 우리나라 카카오톡에서 만드는 게 중국 인공지능 갖다 쓰잖아요. 이런 상태가 거꾸로 돼버렸다고, 인프라가. 이거를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변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무역전쟁이 왔잖아요. 이거 뭔지 아세요? 트럼프가 29년 전에 우리나라에 신문에 나온 광고에 등장했던 거예요. 29년 전. 보면 한자로 돼 있잖아요. 뭐라고 돼 있어요? 아메리카의 꿈, 재계의 우상. 벌써 한자로 나온 거 보면 오래됐겠지. 트럼프, 이게 뭐예요? 거래 기술, 협상입니다. 협상. 그 다음에 아이오코카를 능수는 42세 미국 대통령. 이때 이미 이 사람은 30대부터 정치를 했어요. 정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협상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이걸 제가 말씀드리냐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이전에 뭐가 있었냐면 바로 미국과 일본의 무역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이 잃어버린 10년을 갖게 돼요. 여기 보시면 1980년이 어떤 해냐면 일본의 1인당 GDP가 미국을 넘어선 해가 1980년이에요. 이거에 깜짝 놀란 거지. 그래서 일본 애들이 기고만장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일본의 땅을 팔면, 일본을 팔면 미국을 산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또 어떤 사람이 실제로 땅값을, 전국 땅값을 다 조사해가지고 미국 땅값하고 조사해서 비교했더니 4개를 샀어. 그 당시에 얘네들이 산 게 뭐예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샀습니다. 예? 미국의 영화사들을 막 사들였어요. 완전히 미국의 자존심에 댄싱이 확 간 거지. 그래서 미국이 때립니다. 1980년 뭐라 그래요? 일본이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훔치고 불공정 거래를 해서 자기 시장 막고 불공정 거래해서 여기까지 컸다. 공정한 거래를 해야 된다. 지금 이거 똑같은 코드 아니에요? 미국, 중국? 그러더니 뭐라 그래? 막 때립니다. 계속 때리니까 결국 일본이 5년 만에 굴복을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환율을 자기네가 조정하지 않겠다. 자율 환율로 맡기겠다라는 게 프라자 협정입니다. 딱 그걸 만들어 놓은 다음에 더 때려. 미국이. 계속 때립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다시 2년 후에 3억 달러에 해당하는 일본 자동차, 반도체, 전자제품에 100% 관세를 주고 쿼터제를 줘서 더 이상 미국에 못 들어오게 해요. 숨고르기를 한 거지, 일본을.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겁니까? 1980년부터 시작해서 쭉 효과를 보다가 1998년이 돼서 미국이 다시 앞지른 거지. 그러면서 일본이 여기 1990년부터 2000년까지 잃어버린 10년을 맞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럼 중국 때리잖아요 지금. 근데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게. 이때 미국의 경제성장 막 급성장, 미국이 다시 올라갈 때 저성장률하고 똑같은 국가가 있어요. 누굴까요? 일본이 저렇게 됐을 때, 그때 부상한 국가가 있어요. 어딜까요? 코리아예요. 코리아입니다. 세계 시장에서 그때 자동차 수출을 우리가 87년이 미국의 첫 번째 자동차 수출할 때예요. 그때 뭐라 그랬어요? 한국 깡통 자동차라고 불려요. 삼성전자, LG전자, TV, 월마트의 구석에서 먼지 쌓아놓고 사가는 사람, 보는 사람도 없던 시대입니다. 근데 일본 쿼터가 딱 당하니까 우리가 뜬 거지. 근데 그때 마침 우리가 어떤 걸 했냐? 일본에서 5G, 정리정돈, 청소, 청결, 습관화, TQM 이런 거 배워가지고 우리가 막 혁신 막 할 때야. 이 코드가 딱 맞으면서 우리가 붕 뜬 거예요. 그렇죠? 붕 떠갖고 어떻게 됐어요? 미국 뜰 때 한국이 같이 떴지. 보시면 알죠? 그래프 보시면 똑같이 뜨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망가졌을 때 우리가 확 뜬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중국이 이렇게 견제당할 때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떠야죠. 몇 년 가야 됩니까? 10년. 뭐 다 그냥 10년이래. 그냥 뭐 정해놓았어요 우리가. 그죠? 트럼프 재선돼야 돼요. 재선돼야 돼요. 근데 미국이 트럼프가 재선 안 돼도 이걸로 나갑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오히려 거꾸로 트럼프가 화웨이 우리가 사줄 수도 있어 라고 하는데 미국 의회에서 지금 뭐예요? 화웨이는 절대 미국에서 쓰면 안 된다 이렇게 가잖아요. 미국은 지금 중국을 잡을 거예요. 이거는 원래 2007년에 잡으려고 그랬어요. 그때 잡았어야 돼, 잡을 때. 근데 미국이 금융위기가 왔잖아요. 그러면서 미국이
금융위기 극복하는데 몇 년을 보내는 동안 중국이 기고만장한 거지, 일본하고 똑같이. 그러다가 지금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야 돼요. 근데 이게 놀랄만한 게 뭐냐면 이 당시에 미국이 일본을 때릴 때 선봉에 서서 일본을 더 때려야 돼, 더 때려야 된다고 외치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트럼프입니다. 트럼프가 그때 정치를 하면서 일본 더 때려야 된다 했던 사람이에요. 그때 같이 때리는 작업에 안을 제시하고 활동했던 사람이 라이트 하이저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대통령이 됐고 라이트 하이저는 지금 중국 무역전쟁 협상대표예요. 이게 우연인 것 같으세요?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한테 어떤 걸까요? 찬스예요. 이때 우리가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거든. 일단 맞으면요, 일본이 어떻게 내부가 변했냐면 재정 지출 확대를 해야 돼. 왜? 수출이 안 되니까 내수 시장을 해야지. 이때 들어가야 돼. 중국도 똑같이 할 거거든요. 우리가 들어가야지. 그러면서 우리는 그쪽에서 돈 빨아먹고, 우리는 4차 산업혁명에 지금 뒤진 기술을 빨리 올리고 기업들도 빨리 변해서 새로운 혁신으로 나가야 돼요. 그건 유일한 찬스야. 그 다음은 얘네가 뭐가 오냐 하면 파산하는 회사들이 많아요. 금융기관이 막 파산해. 중국이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면 부채 비율이 세계 1위라는 거예요. 기업들의 부채 비율이. 그 다음에 은행이 대출을 해줬는데 우리나라보다 더하지. 우리나라 옛날에 뭐 박스 가면은 대출해주고 그랬잖아요. 지금 안 그렇지만 얘네는 더 심하죠. 전화 한 통해서 여기 나 여기서 사자성인데 뭐 이러면 막 대출해 주는 거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부실이. 그것들이 터진다고. 터져. 그러면 여기에 위기가 오고 그때 우리는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찬스를 잘 잡아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기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업이 앞으로 나가야 돼요. 지금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중국에 전부 유니콘 기업들이 몰려 있는데 우리는 유니콘 기업이 없어요. 거의 3개밖에 없다고. 그것도 전부 내수 시장. 그래서 우리가 제조업 이런 데들이 혁신을 해서 새로운 산업이 요동치는 쪽에서 기회를 잡아야 돼. 그래서 이제 일자리의 형태를 보면 잘 있는 일자리도 사라져요. 어떤 일자리? 예를 들어서 단순 반복적인 임무. 택시기사 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험 처리. 아까 보셨잖아요. 그 로봇들이 들어가는 거지. 그 다음에 약사는 제일 먼저 사라지는 업종이에요. 왜? 약사가 뭐 처방전 받아서 약 골라서 전달하면서 립 서비스 몇 개 해주는 것밖에 없잖아요. 이런 일자리는 사라져. 근데 약대는 커져요. 약대는 커져요. 약사의 역할이 바뀌는 거예요. 약을 많이 팔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사람을 병원에 안 가게 해주는 전문 직종으로 바뀌어요. 거기가 더 커지는 거죠. 예방의학이 엄청나게 커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이 커집니다. 그 다음에 안내 및 정보 전달 이런 일들에는 사라지는 거예요. 마부가 사라졌듯이. 자, 이거는 뭐냐면 지금 현재 작년 12월에 시작해서 올해 본격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이게 애리조나주의 피닉스 시티에 600개 택시를 지금 정식으로 돈 벌고 있습니다. 구글이. 그래서 올해 6만 대를 미국의 택시 사업을 뿌려요. 미국은 샌프란시스코에 이미 120년 된 옐로우캡이라는 회사가 사라졌어요. 사라졌습니다. 이런 쪽으로 급속하게 이동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새로운 형태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구글만 하고 있냐? 여러분 자율자동차를 보면 의미를 여러 가지 줍니다. 자율자동차를 여러분 지금 보시면 1위부터 13위까지 자율자동차 업체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캘리포니아에서 주행한 실제 도로 주행을 한 거예요. 도로 주행을 실제로 했습니다. 이 메이커들이. 근데 보시면 순위가 애플이나 우버는 8만 킬로, 3만 킬로 뛰었는데 여기 뭐 2만 킬로 뛴 애보다 순서가 뒤에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거리를 많이 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율자동차는 레벨이 있어요. 레벨 5까지 있는데 거꾸로 레벨 5가 뭐냐면 레벨 5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인공지능이 혼자 모는 거야. 왜? 눈이 오면 차선이 안 보이잖아요. 비가 많이 와도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사고 날 확률이 높죠. 그래서 근데 인간도 안 보이고 얘네도 아직 안 보여. 그게 되려고 그러면 스마트 시티가 돼야 되는데 아직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레벨 5가 제일 높은 수준인데 그건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레벨 4와 레벨 3가 중요한데 레벨 4는 뭐냐면 인공지능이 몰고 가다가 주인님 눈이 오니까 차선이 안 보이니까 주인님이 해주세요.
받으면 오토노모우스라는 거지. 그게 인공지능이 판단해서 나한테 요청을 해. 그래갖고 인간이 잡으면 레벨 4예요. 레벨 3는 거꾸로지. 내가 몰고 가다가 야 여긴 좀 네가 해도 되지 않겠니? 고속도로인데? 하고 넘겨주면 뭐예요? 그건 레벨 3예요. 이 세상에 레벨 4는 구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진 다 레벨 3예요. 거기도 격차가 있다는 거지. 뭐냐면 중요한 게 뭐겠어요? 이제 주인님 도와주세요를 얼마만큼 갔을 때마다 한 번씩 하냐. 이게 더 중요하겠죠. 구글은 인간 개입 없이 달릴 수 있는 달린 거리가 11,000마일이에요. 11,000마일이면 18,000km거든요. 서울 부산이 1,000km잖아. 왕복하면 서울 부산을 18번 왕복한 다음에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맨 밑에는 요즘 사고 잘 내는 우버는 0.4마일이잖아요. 0.4마일 곱하기 1.6 해보세요. 600m만 지나가면 도와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우리 식품 크로스 나와서 여기 쭉 가다가 우회전 하려고 그러면 아이고 저 우회전 힘듭니다. 그러고 도와줘야 되고 이게 실력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레벨 차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보면 할게 13개 업체 중에서 전통 자동차 회사가 몇 개입니까? GM,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누구? 닛산, 벤츠 3개잖아요. 나머지는 다 새로운 사람들이에요. 중국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깃발 보셔야 돼. 왜냐하면 어떤 분은 포니를 자꾸 우리나라 거래. 포니, 그러니까 뭐 익숙해서 포니도 우리 건 줄 알았는데 포니 AI도 중국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두 개가 있어요. 일본이 하나. 그럼 우리나라는 없어요. 현대자동차가 190km 완주 성공. 고속도로만. 고속도로에 뭐 차선 변경이 심합니까? 무슨 신호등이 있습니까? 횡단보도에 사람이 갑니까? 자전거가 다닙니까? 역주행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온갖 상황이 일어나는 거를 안 한 이상은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는 전기, 무인, 공유형제 자동차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버가 주식 가치가 37% 떨어진 겁니다. 2년 사이에. 3차 산업혁명에 잘 나간다는 우버도 4차 산업혁명 필요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왜? 우버가 되고 보니까 미국의 교통 환경이 나빠졌어. 아침마다 수십만 명이 차를 몰고 나와요. 그래서 공회전하면서 다니는 거죠. 목적은 뭐예요? 사람 태우려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택시가 있는 데다가 그게 겹치니까 교통이 4%가 증가하고 도시가스, 그러니까 도시의 탄소가스도 더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없애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걸로 바꾸자는 거예요. 미국은. 좋은 모델이 아니에요. 자, 근데 우리나라에 6월 22일 한 달 됐나요? 한 달 전이죠. 서울시장하고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장관하고 뭐 해가지고 마포구 상암동에서 5G 기반 상암 자율주행 페스티벌을 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5G는 자율차의 성능하고 상관이 없어요. 5G는 신경계야, 반응 속도를 빨리 한다는 거지 얘의 판단 능력하고는 상관없어요. 근데 이게 뭘로 했냐면 SKT가 사고가 난 거예요. 어떤 사고가 났냐? 어떤 사고가 났냐면 1.5km를 직선으로만 가는 거예요. 신호등도 없어. 직선으로 1.5km를 상암에 간 거예요. 옆에다 볼대 알죠? 이게 볼대 러버콘이라고 하잖아요. 이 플라스틱 그거 딱 세워놓고 똑바로 간 거야. 사고 났잖아. 넘어들고 중앙선 넘어갔다 들어오고 막 건너편에서 빵빵거리고 난리가 났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안전한데 왜 서울시장은 손을 꽉 힘을 주고 안 놓고 있겠어요? 여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팔뚝을 끼고 이렇게 놀래요? 이 사람은 막 얼굴 보세요. 뭐 이게 자꾸 다 늘어져. 왜? 이게 막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 5G GPS가 작동이 잘 안 돼서 이렇게 됐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런 문제가 있으면 터널을 GPS 안 되죠. 그러면 터널 갈 때 다 난리가 나는 거 아니에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엣지 컴퓨팅이라고 그래요. 자, 자기 스스로 통신이 안 되더라도 잘 굴러갈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새로운 거예요. 그게 이겁니다. 자, 이 상황을 보세요. 여기 보시면
차가 있잖아요. 자율차라고 치십시오. 여기 주변에 옆에 가잖아요. 이거 인지해야 되잖아요. 저거 GPS에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얘가 스스로 저건 물체를, 저건 사람이다, 이거는 행인이다, 저거는 가로수다, 저건 차다, 인지해야 되죠. 그러려면 인공지능이 학습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공지능과 라이다 기술이 돼야 돼요. 라이다. 다시 말하면 여기다가 빵빵빵빵 쏘는 거죠. 그래서 라이다가 제일 많이 부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 부품 가격의 거의 70% 이상이 라이다 기술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건 개발 안 하고 GPS로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사고가 나지. Photon is emitted from the sensor, hits an object like a tree, 쏘죠. and bounces back to the LiDAR 딱딱딱 sensor. 쏘면 얘가 At which point, the data from the 나무라는 걸 light 아는 photons 거예요. travels is 그다음에 또 recorded. 쏘겠지. It is measuring distance 사람한테 and 쏘고 time. 앞차 쏘고 그러면 얘가 차다, The amazing thing about this 사람이다, is that 그걸 it 알아야 works for 되는 거죠. non-stationary objects in real time, such as pedestrians, bicyclists, 그래서 and other 역주행으로 cars. 오느냐, 속도 Because 100km를 LiDAR 해야 is 되죠. its own 나랑 light 같은 source. 방향으로 It can 진행하느냐, even see at 역으로 night. 오느냐, This 크로스로 is an 오느냐를 advantage 전부 of the 속도를 cameras, 측정해야 which 돼요. have trouble in darkness. 순간순간이. 그래가지고 그걸 판단해서 내가 A good 어떻게 LiDAR 여기서 has from 8 최적적으로 to 활동할 거냐가 128 중요한 laser 거지. beams to measure 구글은 the 그 수준에 와 environment. 있다는 거예요. The laser beams in the LiDAR 밤에는 더 emit 하겠죠. billions of light photons per 밤에 second 타이어가 at 떨어졌어. 360 인지해야 되잖아요. degrees in order 근데 to 안 보이잖아, completely see 까만색. the surrounding world. It is pretty amazing 미국에서 that 제일 많이 billions 죽는 사람이 흑인이에요. 밤에. 왜 흑인이 죽을까요? 이 사람이 이상하게 흑인은 또 까만 옷을 입고 다녀요. 왜? 추워서. 그 더 안 보이지 밤에. 그럼 그거 뭐 GPS로 안 보이는데 맨날 사람 치겠네. 그게 우버예요. 우버가 지금까지 3번이 다 그런 사고예요. 인지 기술. 그래서 우버가 그 인지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글의 핵심 기술진을 빼내요. 근데 이 사람이 USB에 몰래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라이다 기술을 가져갔어. 구글이 그걸 알고 그거를 오토라는 걸 만들면서 써먹으니까 딱 기다렸다가 손해배상 청구를 합니다. 10조 원. 그래서 우버가 손들었어요. 그 사고 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전쟁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새롭게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중앙선 침범이 30점의 벌점이 안전운전 왔다 갔다 쳤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운전 위반이 10점이에요. 그럼 40점이면 40일 면허 정지를 해야 돼요. 그죠? 이런 수준에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갈 길이 멉니다. 혁신을 많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어디 많이 본 사람 아니에요? 예? 많이 안 봤어요? 접니다. 제가 여기 가서 먹어봤잖아요. 올해 2월 달에 샌프란시스코에 카페 X라는 로봇 커피숍에 가서 먹은 겁니다. 자, 6개의 관절로 된 애가 1시간에 120잔을 만들고요. 키오스크나 모바일로 주문을 하면, 결제를 하면 만들어서 줍니다. 보통 10불짜리 고급 원두를 쓰고 그거를 5불에 판매를 하고요. 주인은 아침에 물품만 공급해주면 얘가 다 알아서 팔아요. 이게 새로운 커피의 비즈니스 모형이에요. 이건 일본의 커피숍입니다. 여기도 좀 커피 있잖아요. 여기도 안에 커피를, 맛있는 커피를 팝니다. 돈 못 법니다. 예? 스타벅스는 왜 전 세계 3만 개 매장을 가지고 있고 일주일에 1억 2천만 잔의 커피를 팝니까? 여기는 처음 만들 때 자기네는 맛있는 커피를 파는 게 아니에요. 고객이 다릅니다. 고객에 대한 생각이. 이 사람들은 고객이 누구냐? 일하고 공부하는 사람이 고객이에요. 처음 시작할 때 고객을 딱 그걸로 잡았어요. 일하고 공부하는 사람이 우리 커피숍에 와서 일하고 공부하고 또 일터로 프레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일하는 장소이면서 공부하는 장소이면서 여기에 음악을 듣고 맛있는 커피를 든다. 이게 기본 컨셉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만든 그러니까 2호점이 어디냐면 시애틀의 가장 중심 번화가에 만든 거예요. 지금 커피숍, 얘네 커피숍은 전부 뭐예요? 스타벅스는 제일 많이 분석하는 게 뭐예요? 상권 분석이에요. 이 상권에 뭘 분석해? 사람을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인구를. 공부하고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를 분석해요. 컨셉이 달라. 우리는 다 뭐야? 맛있는 커피를 팝니다. 그런 거잖아요. 이게 달라야 돼요. 말을 말하면 앞으로 커피도 마찬가지야. 새로운 기술을 심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형으로 가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커피숍도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자, 변화 세 번째는 잠자던 일자리가 깨어나는데 바로 농수축산업이 커집니다. 농수축산업, 농업, 수산업, 축산업이에요. 자, 축산업은 뭐냐면 지금 마인 회장은 ET 대내, 아까 세계 제1의 인공지능이라 그랬죠. 이걸 이용해서 돼지를 키우겠다고 하고 있어요. 돼지가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한 해는 돼지 죽이고 그 다음 해는 닭 죽이고 그 다음 오리 죽이고 그 다음 돼지 죽이고 막 죽이잖아요. 구제역. 그리고 AI. 그 AI 외국 애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야, 한국은 새마을운동 이후에 농업이 일대 혁신되고 있다. 그래서 물어봤잖아요. 아니 우리 그런 거 없는데 그랬더니 자기네가 저 차 타고 다니면서 보면 바울 입구마다 붉은 글씨로 AI 뭐 느낌표 AI 느낌표. 근데 걔네들은 그걸 인공지능으로 뭐 하는 줄 아는 거지. 그래서 돼지들 키운다고. 그러면 어떻게 키워? 소도 안면 인식이라는 거 하는 거예요. 안면 인식 기술. 안면 인식이 뭐냐면 아까 그 사람 얼굴 안면 인식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인식하냐면 사람 얼굴을 점을 딱 3,000개를 찍어요. 사진을 딱 주면 3,000개의 점을 찍어. 그러면 결국 요 간격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 눈썹의 간격이 이렇게 두껍고 뭐 이게 다 다르잖아요. 3,000개의 점을 찍어서 그 점과 점 사이의 간격을 다 측정해. 그래서 그걸로 사람을 구별해요. 99.9997% 정확합니다. 쌍둥이도 어렸을 때 아주 똑같은 쌍둥이 빼는 건 다 구별해. 이 정도로 정확해. 그러면 돼지도 서로 얼굴이 다르다고요. 그리고 이제 가보면 평상시의 얼굴과 오늘 얼굴 보니까 오늘 얼굴이 좀 우울해. 다르겠죠. 그 다음에 소리를 내는데 오늘 아프대. 뭔가 걔도 아프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픈 거야. 세 번째는 뭐냐면 오늘 사료 먹는 양이 줄었어. 왔다 갔다 하는 걸음수가 이상해. 이렇게 해서 인공지능이 뭐라 그러냐면 4,355번째 소가 지금 아플 확률 80%입니다 라고 하면 재빨리 가서 그 소 먼저 체크해 보면 병에 걸려 초기야. 그때 조치를 취하면 구제역에 때려잡지 않아도 되는 거죠. 정보화 시대에는 한 사람이 1,000두에서 1,500두 돼지를 키워요. 자동화시켜서. 자동화와 자율화는 다른 거잖아요. 그죠? 자동화는 돼 있었지. 근데 이건 안 돼 있었잖아. 이렇게 키우는 거라고. 자, 3개월 전에 우리나라에 작년 말에 노르웨이 연어협회에서 왔어요. 노르웨이 연어협회. 왜 왔냐 그랬더니 고맙다고. 연말을 위해서. 뭐가 고맙냐 그랬더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인당 연어 소비량이 가장 높은 국가래요. 회를 좋아하니까 연어도 많이 먹나 봐 우리가. 근데 와서 뭐라냐면 자기네는 연어를 인공지능으로 키우는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다 인공지능으로 키운다는 거야. 연어를 인공지능으로 키워 뭐야? 연어도 가두리 양식으로 키워요. 그러니까 죽죠. 그러니까 우리 저 양식장 가면 뭐예요? 그분들이 얘네들이 밑에 서로 부딪혀서 죽어. 그럼 발견되잖아. 한참 발견되면 이거 치료해야 되는데 이걸 다 죽일 수가 없으니까 그때 발견되자마자 막 항생제를 들이붓습니다. 항생제를 뭐예요? 특히 광어. 광어는 밑에 떠 있지 않고 전부 가라앉아서 서로 물어. 그래서 많이 죽어. 그래서 막 항생제 붓잖아요. 광어, 양식 광어 먹으면 항생제 많이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기가 웬만큼 하고 팔아야 될 고기는 그물로 떠가지고 일일이 검사해서 오른쪽 왼쪽 나누잖아. 그죠? 그 작업을 수작업을 한다고. 근데 얘는 다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로 자, 모든 연어들이 고기들은 불에에 공기가 들어가야 돼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쓰다가 공기가 탁해지면 올라와서 공기를 바꿔. 불에 있는 공기를. 그때 모든 고기는 한 번씩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때 인공지능이 카메라로 안면 인식을 쫙 해. 계속 병 걸린 애가 있는 거야. 예? 그러면
그때 먹이를 뿌려주지 않고 먹이통을 옮깁니다. 그래갖고 고기들이 그걸 먹으러 올 거 아니에요. 그때 안면 인식을 또 하는 거예요. 자, 먹이통을 오겠죠? 연어가 딱 이렇게 지나가면 다시 걔를 인식한다고. 안면 인식. 그다음에 몸을 다 측정해. 그럼 병 걸렸다 이거지. 알겠죠? 한 마리 한 마리를 관리합니다. 그래서 병 걸린 애를 빼내지. 두 가지를 해요. 병 걸린 애를 빼내고 몸무게가 전체가 5kg 넘는 애는 왼쪽으로 빼고 병 걸린 애는 오른쪽으로 빼고. 그럼 병 걸린 애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병 걸린 애는 제일 앞에 앉으셨으니까 만만하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병 걸린 연어는 사료를 또 줘요? 빼냈잖아요. 지금 빼는 다음에 어떻게 하냐고. 직원 회식으로 그냥. 그게 바로 이거예요. 수중 드론으로 치료해요. 한 마리 한 마리의 위치를 딱 하고 바로 쏴서 치료해서 다시 보낸다 이거죠. 이렇게 개별화, 개인화, 이게 4차 산업혁명의 코드예요. 자, 근데 더 심한 게 있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는 얘가 다녀요. 이게 뭐냐면 수중 해양 드론이라는 거야. 세일 드론. 드론이 꼭 공중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아까 수중 드론도 있고 얘처럼 수면 드론도 있어요. 여러 산업이 있다고. 그래서 이 드론은 뭐 하는 거야? 얘는 바람으로 다녀요. 인간이 바람 함수를 학습시켜가지고 바람 불면 왼쪽으로 불어도 이쪽으로 방향을 다 자기가 하면서 다녀. 위치를 너는 어디 갔다 와 그러면 그걸 다 자기가 다닌다고. 혼자. 바람이 안 불면 그때 태양 충전이 된 걸로 다녀요. A solar charge of the batteries, which runs the computers and the communications. NOAA's Pacific Marine 그래서 Environmental 바람이 안 불 때는 Laboratory 태양으로 began 충전된 using satellites in 걸로 2015 to study 다니고 physical 전기로 다니고 oceanography. 바람이 불면 Two 바람으로 sailboats 다니고. sailed the Bering Sea off the 근데 coast of 얘가 Alaska for 97 97일 days, 동안 너 traveling 갔다 와 그랬더니 저기를 4,500 혼자 miles, 다녀온 거예요. taking 여기를 measurements of 찍어주면 wind, 얘는 요 sea 경로를 temperature, 다 and 다니면서 salinity. 측정을 합니다. 뭐래요? 해양의 생물들이 어디서 뭘 사고 지금 수면이 어떻게 되고 온도가 어떻게 바뀌었고 이걸 다 측정하는 거지. 계속 다니면서. 근데 지금까지는 뭐야? 다 사람들이 가서 저렇게 했다고. 주기적으로. 항상 못 가고. 그러니까 지금 항상 알 수 있는 거지. 그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선장들이에요. 선장들은 고기를 잡을 때 어떻게 잡아요? 요번에 이제 민어철이잖아. 그러면 뭐라 그래? 아침에 딱 나가서 아버지 때부터 조상 때부터 알려준 포인트가 있어요. 요 시기는 어디 가서 포인트 나라고 딱 잡았는데 없어. 그러면 용왕님이 안 도와준 거지. 그래서 자기네는 뭐 용왕님하고 같은 동업자라고 맨날 하잖아요. 이제는 뭐예요? 지금 아까 고기 잡는 거 보셨죠? 얘네가 돌아다니고 있잖아. 지금 샌프란시스코 앞바다에 5대가 다니고 있거든요. 얘네가 뭐 하겠어요? 어디에 무슨 고기가 있다를 알려주는 거야. 그럼 선장님이 오늘 딱 나가니까 이 선장님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오늘 나는 전어를 잡으러 가네. 그럼 전어 많은 위치를 알려줄 거 아니에요? 물반 전어반. 오늘 나는 오징어네. 그러면 오징어 어제 봐둔 데다가 해수의 속도와 얘네의 움직임의 속도를 봤을 때 지금 어디 있을 거다. 어디에 엄청 몰려있을 확률 95%. 그럼 그 근처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엄청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이거지. 이게 바로 새로운 시대예요. 자, 이건 뭐냐? 수확하는 방법도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과수원 뭐예요? 사람들이 다니는데 노인들이 맨날 다닐 수 없잖아요. 그럼 이게 병 걸렸냐? 알아야지. 빨리빨리 알아야. 이거 갑자기 이상한 벌레들이 꼬인다. 알아야지. 그럼 빨리빨리 처리하면 되는데 당한다 이거지. 자, 수확하는 거 보세요. 익은 것만 딱딱 따내잖아. 얘가 보면서. 이거 안 익은 건 안 따요. 그러면 계속 매일 다니는 거지. 다음날 또 가서 다니다가 그날 익은 거 따고 그날 익은 거 따고. 저거 사람이 저거 한다고 그러면서요. 조선족 시켰더니 조선족들은 막 따. 그러니까 새로운 형태로 우리가 간다 이거지. 자, 이거는 농업의 신산업이에요. 여러분 그런 분 있을 거예요. 나 텃밭이 조금 있는데, 아니면 옥상에다가 뭐 내가 좀 작물을 키워서 뭐 당뇨에 좋은 걸 좀 키워 먹고 싶다. 뭐 키우죠, 그죠?
지식이 없으니까 물 얼마 만에 한 번씩 줘야 되고 잡초는 어떻게 제거해야 되고 그걸 해주는 거예요. 신산업입니다. 지금 올해 나온 신산업이 미국의 스타트업 엄청나게 돈을 받은 거지. 그래서 내가 키우고 싶은 작물을 구입해서 딱 꽂아놓고 나는 뭐다. 여러분 얘가 다 3D 프린터로 만들어서 와요. 면적에 맞게. 그 다음에 얘가 심어주고 그 다음에 지금 뭐 하는 거죠? 잡초 죽이는 거예요. 다 인식을 해가지고 며칠에 한 번씩 뭘 주고 제가 이거 어떤 상태니까 어떻게 하고 이거를 계속 컨트롤 해주면서 키워주는 거지. 그럼 이건 뭐예요? 지금까지 농업은 생산, 유통, 판매였어요. 이제 앞으로는 소비자가 생산자가 돼요. 이런 비즈니스도 엄청나게 좋은 비즈니스죠. 근데 우리는 지금 뭐야? 다 스마트폰만 하고 있잖아. 스마트폰. 앞에 스마트가 뭐예요? 스마트가 바로 스마트폰에서 따온 스마트예요. 근데 얘네는 뭐라 그래? 아이팜, 인텔리전트 팜. 우리는 스마트 머신 하고 있을 때 얘네는 오토노머스 머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스마트 팩토리. 쟤네는 뭐라 그래요? 브리리언트 팩토리. 인공지능이 브리리언트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IoT 넣어서 센서에서 데이터 잡고 이런 형태는 좀 다른 각도로 우리가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미래의 중소기업이 이제 변하려면 개차반으로 떼창을 하자. 개차반으로. 네. 여러분이 질문을 안 내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질문하면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내면 맞추시면 책 한 권씩 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개차반의 개는 개별 고객을 관리해야 돼. 보셨죠? 개인화가 주예요. 개인화, 개인, 개별. 그죠? 연어도 하나를 관리하잖아요. 돼지도 하나를 관리하잖아요. 고객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관리해야 돼요. 지금까지 마케팅은 뭐 여기 뭐 익산에 사는 30대 주부 이렇게 했잖아요. 마케팅을. 지금은 뭐예요? 익산에 사는 이경순 고객을 어떻게 마케팅할 거냐.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케팅하고 개별화하고 하는 것으로 바뀐 겁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바뀌는데요. 이거 뭔지 아세요? 이게 토미 힐피거의 상표죠. 여기서 상표를 보면 토미 힐피거. 이게 바로 누구냐면 고등학생이 인공지능 디자이너랑 같이 해가지고 이 옷을 디자인했어요. 그래가지고 토미 힐피거 콘테스트에서 우승해서 만들어 파는 거예요. 어떻게 인공하느냐? 이제 생각만 있으면 디자인할 수 있다. 바로 뭐냐면 디자인이란 생각만 있으면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실 수 있어요? 회사에 가셔서 그냥 PC에다가 autodraw.com이라는 걸 딱 치고 오픈한 다음에 마우스로 대충 그림만 그려. 그러면 인공지능이 그 그림을 보고 너 이거 그리려고 그랬지? 그리고 샘플을 막 여기다 보여줘. 요거네. 딱 집으면 그 다음에 너 색깔 칠하려고 하지? 색깔, 크기 내가 하기만 하면 딱딱딱딱 전문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림 잘 그리고 이런 거 아무 소용이 없어. 그게 바로 이거예요. Quick Party Flyer, where do you even go for that? You'd probably have to download some app or buy a design program. So a few of us at Google created AutoDraw. It's a drawing tool for the rest of us. AutoDraw pairs the magic of machine learning with drawings from talented artists to help you draw stuff fast. 너 이거 자전거지? Say you want to make your friend a poster for her birthday. You'd go to the AutoDraw site from your phone or computer and start doodling something that sort of looks like a cake. The AutoDraw suggestion tool then guesses your doodle and you pick a cake you like. 굉장히 많은 게 또 그중에 내가 And you can do 이거다. this with all kinds of drawings. 위에서 Flowers, 선택하면 그걸로 바뀌어. dolphins, 색깔 딱딱 집어넣고. socks, furniture for a new living room layout, a bike for an event poster, a giraffe on a house in the sky for no good reason. You could make a coloring book. And your aunt can sketch out her weird dreams. You can also draw without the help of the AutoDraw suggestion tool. So you can doodle in meetings, play tic-tac-toe, sketch a stranger at a bus stop, yada yada yada. With AutoDraw there's nothing to download, nothing to buy, and it works anywhere. It works on your phone, your computer, your old laptop, your new laptop, dusty desktops, and fancy tablets. So no matter who you are or where you are, with AutoDraw you can draw anything fast. AutoDraw, fast drawing for everyone. 구글이 만든 거예요. 구글이 인공지능 디자이너. 그 다음에 지금 어도비 아시죠? 어도비. 그죠? 유명한 PDF. 이 어도비에서 인공지능 디자인 쪽으로 지금 엄청난 돈을 벌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어도비의 센세이. 센스 플러스 인텔리전스. 일본 말로 하면 선생이죠. 센세이. 근데 이제 센스 아이 인텔리전스인데요. 그걸 보시면 잘 보세요. 이거 처음부터 잘 보셔야 돼. 사진을 딱 찍어서 올리면요, 얘가 딱 사진을 딱 보고 객체를 다 분리해요. 그냥
그러면 얼굴을 뽀샵을 따로따로 하는 거야. 자, 처음부터 잘 보세요. Adobe Sensei is an AI and machine learning platform that 다 인공지능이 해주는 겁니다. 도와주는 거. how our users work and delivers a lot of simple workflows that makes that magical 디자인하다가 moment happen 좌우를 in any of our 바꿔줘. applications. Flip it sideways. What makes Sensei so unique is Adobe is the only 말로 company 하고요. in the industry that can marry 이 어도비가 지금 하는 거는 바로 5G가 오면서 V-커머스를 하려는 거예요. The key areas 쇼퍼블 비디오라고 합니다. that we 이걸 focus on are content 쇼핑 가능한 intelligence, 비디오 또 computational 가는 거죠. creativity, and then the experience, which is around 그죠? understanding 이런 이제 인공지능의 events 도움을 related to 받아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요. 이제는 개인화의 시대예요. 개인화의 시대. 자, 미국의 유명한 회사가 바로 카타리나 레이크가 만든 스티치픽스입니다. 스티치픽스라는 회사는 인공지능 알고리즘만 300여 개를 갖고 있어요. 고객이 딱 들어와서 나는 옷을 필요한데 그럼 뭐라 그러냐면 지금은 뭐예요, 여러분? 내가 들어가면 다른 사람이 이런 걸 했어 하고 하잖아요, 지금까지는. 근데 지금 뭐냐면 내가 얘기하면 계속 얘가 나한테 질문을 해. 너는 흑인이냐 백인이냐, 나이는 몇 살이냐, 몸무게는 어떻게 되냐, 너의 취향은 유로피안이냐 뭐냐, 뭐 이런 거 다 계속 좋아하는 색깔은 뭐야, 이런 걸 막 여러 개를 질문하면 그 다음부터 얘가 이걸 나를 딱 기억하고 있어. 그 다음 뭐야, 들어가서 나 파티복이 오늘 필요한데 그러면 얘가 추천을 쫙 해줘요. 파티복을 쫙. 그럼 아까처럼 똑같이 요거면 뚝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럼 또 추천. 그래갖고 8개까지 고를 수 있어. 그러면 그게 집으로 와.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딱 열면 반품 상자가 있어. 반품 상자에다가 딱 조립하면 이미 받는 사람 보내는 사람도 거꾸로잖아. 보낸 거 이미 다 찍혀 있어. 그리고 나는 넣어서 전화하면 가져가. 8개 사가지고 8개 왔는데 입어보니까 1개 골랐을 거 아니야? 나머지는 가져가. 그러면 돈을 어디서 벌겠다는 거예요? 그죠? 반품이 자유로우면 돈을 어디서 벌겠다는 거야? 이제 여기서부터 달라져. 뭐냐면 내가 이 옷을 샀잖아요. 딱 사면 일주일 후에 나한테 인공지능이 또 추천이 와. 이메일이. 옷은 다 이거야. 내가 산 거. 여기에 수트, 넥타이, 바지 조합이 16개가 와. 관심 있으시겠어요? 안 있으시겠어요? 어차피 샀는데 비싸게. 당연히 있잖아요. 야, 요게 괜찮네. 그러면 또 추가 구매하는 거야. 이 회사는요, 하나만 사면 한 달 이내에 2.4개를 더 사. 그러니까 장사가 되는 거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인공지능과 함께 개별화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스티치픽스예요. 그래서 만든 지 6년 만에 상장했고 1년 매출이 옷만 파는데 1조 원이 넘습니다. 이게 개별화된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패션 산업도 이제 뭐예요? 아이디어 내고 아이디어를 패션 디자이너가 내면 디자인을 하고 샘플을 만들어서 생산하고 판매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앞으로는 뭐냐면 아이디어하고 디자인이 일체화되겠죠. 쉬우니까. 그 다음은 고객이 디자인하고 내가 만들어준다. 이런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커피도 그렇잖아요. 나는 오늘 해바라기로 먹고 싶어요. 고객이 주면 그걸 위에다가 만들어주면 되는 거냐, 깔아서. 이런 형태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인 스타일 하나하나에 맞추면 생산을 해야 된다. 이해하시겠죠? 이런 새로운 코드로 바뀌는 형태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랄프 로렌이 이런 소리 했어요. 패션은 사라진다. 패션이라는 건 뭐예요?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경향이에요. 경향은 사라지고 개인의 스타일만 남는다. 이게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 코드다. 이렇게 패션 업계도 디자인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스타벅스는 이미 했어요. 뭘? 2016년에 디지털 플라이웨이스트로치하고 디지털라이제이션을 2016년에 시작했습니다. 2017년에 18%가 모바일 고객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 얘네 전략을 보면 뭐예요? 중요한 게 퍼스널라이제이션이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커피를 먹느냐? 혹시 본인 그거 아세요? 나는 몇 도일 때 아이스 커피를 먹냐? 그걸 분석해요. 개인별로 이 사람은 습도가 몇 도, 온도가 몇 도일 때 아이스를 먹는다. 그러면 마케팅이 다른 거예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에까지 다 분석을 한다고. 그걸 위해서는 모바일로 연결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18%가 모바일 고객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전체 매출에는 36% 차지합니다. 던킨도너츠는 다른 회사는 12% 차지하고 있는데 매출은 3% 차지해.
12배나 차이가 납니다. 다른 데는 모바일 고객이 되면 안 해. 안 쓰는데 여기는 모바일 고객이 되면 2배 이상 지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지. 그래서 고객과 고객을 연결하는 거지. 다시 말하면 고객이 고객을 데려오게 하는 거예요. 얘네 지금 보면 여기 무료 쿠폰 있잖아요. 남다른 열정 12잔 먹어야 되는데 7잔 먹으니까 5잔 더 먹으면 쿠폰이 와. 우리나라는 뭐예요? 그냥 거기다 한 잔 더 주고 끝나잖아. 얘네는 뭐예요? 어떻게 와요? 똑같은 음료를 한 잔 더 줘. 이 소리는 뭐예요? 2사람이 오라는 거예요. 2사람 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더 무섭지. 이걸 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간 내 못 먹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쿠폰을 사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뿌려. 요 시기가 되면 딴 사람들이 먹은 걸 내가 받을 수 있어요. 별을. 그러면 내가 타는 거야. 이거 타려고 난리잖아요. 왜냐하면 품절이 금방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뿌리지. 그러면 그 사람은 앱을 깔지. 모바일 회원이 되지. 못 떠나는 거예요. 비즈니스 형태가 다른 거야. 고객과 고객을 연결하는 거지. 이런 형태의 새로운 사고가 필요한 거죠. 자, 이제 차는 뭐예요? 차별화된 역량으로 미래를 잡아야 돼요. 어차피 기업은 커스터머 변하면 변하고 경쟁자가 변하면 변하고 환경이 변하면 변하는데 지금 환경이 크게 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시기에 어떻게 하겠어요? 바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이것저것 하지 말고 나만의 역량으로 가야 돼. 자, 우리가 지금 예전에 보면 스마트폰이 딱 나오니까 필름이 사라졌잖아요. 코닥 필름 전 세계 시장률 52%, 131주년 때 사라졌고, 아그파 독일의 아그파 137주년 때 사라졌어요. 없어졌습니다. 스마트폰 딱 나오니까 없어졌어. 근데 후지만 살았어요. 후지는 어떻게 살았냐? 자, 이런 걸 보는 거지. 앞으로 미래가 변하면요, 환경 불가능한 것이 변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와요? 기회와 위협이 오죠. 나의 강점과 약점이 있죠. 그럼 기업은 뭘 하는 거예요? 기회를 잡아야지. 위협을 회피하는 생각을 가지고는 4차 산업에 성공을 못해. 그럼 뭘로 봐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기회 선점하고 나의 약점을 역량 강화를 해서 기회를 잡아야 돼. 무조건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기회를 잡아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바로 후지는 살았다는 거지. 이러한 정신으로 자기가 잘하는 걸로 변신을 했지. 자, 두 회사가 다 망하니까 전에는 뭐냐면 2위가 후지였고 1위가 코닥이었어요. 코닥을 잡자가 회사 비전 혁신 코드였어요. 코드를 바꿨지. 뭘로? 필름을 버리자. 자, 필름을 버리자인데 그럼 어떤 산업으로 갈 거야? 그럼 다 뭐야? 야, 신산업 뭐 있냐 이렇게 찾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진 걸 분석한 거죠. 필름을 딱 보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습도가 있어도 항상 곧게 펴져 있어야 돼요. 필름이, 그죠? 그래서 콜라겐이라는 물질이 전체 필름의 원가의 한 60%를 차지합니다. 콜라겐. 그 다음에 뭐예요? 나노 입자로 뿌려야지 선명하게 찍히죠? 세 번째는 뭐예요? 햇빛 차단제가 들어가 있어요. 이 세 개를 합치면 뭐예요? 화장품이 되지. 그래서 아스트라 리프트라는 공전의 히트작을 내놔요. 세 개의 기술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건 이거예요. 정말 뭐냐면, 자, 필름이라는 걸 보세요. 필름은 넓은 세계, 그죠? 넓은 세계에 있는 지금 이미지를 찰칵하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여기에 맺히게 하는 기술이죠. 넓은 세계를 여기다 선명하게 맺히게 하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인화를 하는 거잖아요. 이걸 뒤집어 보세요. 선명한 거를 넓은 세계로 선명하게 보내요. 무슨 얘기죠? 요만한 이미지를 이걸 쏘면 넓은 세계에서 선명하게 보이게 하는 기술로 바뀌죠. 이해가 잘 안 가세요? 가죠? 네. 가시죠? 네. 그걸 통해서 디스플레이 필름을 만들었어요. 뒤집어서 연구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거의 대부분 모든 디스플레이 회사는 다 얘네 걸 씁니다. 여러분 쓰고 있는 여기도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생각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잘하는 걸로 해야지. 쓸데없는 것 쫓아다니면 중소기업은 죽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중소기업 사장은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회사가 내 생명이라고 생각해요. 거의 대부분 그렇게 사시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뭐냐면 자꾸 제품만 본다는 거예요. 제품에 얽매이면 4차 산업혁명을 성공할 수 없어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제품에 얽매이는 게 아니고 자기의 역량을 가지고
고객에 얽매여야 돼. 시장에 얽매여야 돼.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세계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반성문을 잘 써야 돼. 이거 반성문, 제가 옆에다 글로벌이라고 했는데 반성문하고 글로벌하고 상관관계는 뭘까요? 맞추시면 책을 드리겠습니다. 이야, 요즘 예? 예? 글로벌을 쓰니까 반성문이지. 예, 글로벌을 쓰니까 반성문이지. 야, 왜? 자, 그래서 뭐냐면 글로벌로 가야 돼요. 시장을 크게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국내에서 원격으로 안 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국내에서 자율자동차 안 되잖아요. 국내에서 공유경제자동차 안 되잖아요. 국내에서 핀테크 많이 막혔잖아요. 그러면 나라 탓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격 진료가 허용돼 있는 싱가포르 가든지 가가지고 거기서 연구개발은 거기서 하고 나중에 우리나라 풀릴 때 들어오면 되잖아요. 지금은 기회를 놓치면 찬스는 없다 이거지. 시야를 넓게 봐야 돼. 그러면 되는 나라를 가야서 지사 만들어갖고 하라 이거죠. 원격 진료 말레이시아 되고 싱가포르 되고 중국 되고 일본 되고 우리나라만 안 되거든요. 그러면 나는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거 못하겠네. 지금 나오는 자동차들은 딱 앉으면 체중 다이어트 하세요. 이게 진단이에요. 심장을 안전벨트가 측정하고 툴킷을 딱 차면 얘가 내 건강관리 다 해주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다 불법이에요. 감옥 갑니다. 그럼 되는 나라를 가야지. 거기서 테스트 해보고 거기서 해봐가지고 되는 걸 가지고 세계로 커지는 시장을 먼저 기회 선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가서 넓은 시장에서 블루오션을 테스트하고 그래서 글로 빨리 이동을 하는 게 중소기업의 대기업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의 창이 열린 거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건 넘어가고요. 이거 누굽니까? 에디슨이죠. 에디슨이 천재는 1%의 영광과 99%의 땀이라고 그랬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독고다이 천재라고 그래요. 나홀로 천재. 이런 사람은 이제 죽습니다. 이런 천재는. 우리는 30년 동안 연구를 해서 나온 제품입니다. 그 사이에 3년 만에 다 나와요. 그죠? 아시잖아요. 지금은 그런 한 사람에 의한 천재성에 혁신이 일어나지 않아요. 예전에 유명한 경제학자 슈페터가 뭐라 그랬습니까? 천재적인 1%가 나머지 99%를 먹여 살린다 그랬어요. 그런 이론은 끝난 거예요. 우리 집단지성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 사람이 뭉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거기서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천재는 1%의 영광과 99%의 다른 사람의 영감을 혼합하는 능력이에요. 이걸 떼창이라고 그래요. 때로 창조한다. 그래서 천재성을 다르게 가져가야 된다 이거지. 기업은 이제 R&D의 일방적인 천재성에 대한 신제품 개발이 아니고 전 직원이 같이 R&D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축구랑 똑같이 포지션 구분 없이, 그죠? 전부 다 올코트 프레싱을 하는 거죠. 이 사람 누굽니까? 세종대왕이잖아요. 아니 있지도 않은 글자 만든다고 했는데 그때 무슨 언어학자가 있었어요? 누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터전에서 뜻을 세우고 서로 배워가면서 뭐 세종대왕이 리드했어요? 이제 리더십도 그런 리더십은 안 된다 이거지. 야, 내가 결정한다.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새로운 세계로 못 나가.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기업은 야, 우리가 어디를 하자라고 CEO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세종대왕처럼 함께 공부해야 돼. 함께 공부하면서 자꾸 창의적인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창의적 마찰, 창조적 도전, 혁신적 해결을 하나하나 해갈 때 중소기업은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왼손 경영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오른손의 자본을 막 쓰면 중소기업은 툭 떨어져요. 한 방 몇 방 달리다가. 왼손은 뭐예요? 거리를 재잖아요. 두 번째는 약점을 찔러보잖아요. 그 다음에 그게 확실할 때 오른손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원들과 함께 창조적인 생각을 자꾸 아이디어를 해봐야 돼. 거기서 결정하려 들지 말고 자꾸 아이디어를, 새로운 거를 자꾸 대봐야 되지. 뭘로? 내가 가진 역량을 제품에 얽매이지 말고 시장과 고객의 그리고 서비스에 얽매여서 자꾸 들여다 갖다 대보면 후지처럼 새로운 방향이 나온다 이거죠. 왜?
존재하는 이유는 그만큼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농업, 농업이니까 내가 농사를 지니까 농업, 자동차를 만드니까 자동차업, 이렇게 스스로 업이라는 한계를 결정지으면 성장은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업을 결정지지 말고 새로움에 도전을 하는 기업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밌었습니까? 예. 맞추신 분이 없어가지고 책은 제가 그냥 다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앉으신 분을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제일 열심히 또 들어주신 분, 제가 제일 호응이 좋은 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밌었어요? 네, 오늘 익산에 와서 그래도 인원은 적은데 굉장히 호응도는 뭐 딴 데보다 월등히 2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또 질문 있으시면 나중에 알려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또 응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답하라 이경상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